집합과 원소.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분명한 대상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분명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애매하게 야 10에 가까운 숫자가 뭐야? 라고 물었으면은 10.1 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서 10.1보다 10.001이 더 가깝지 라고 해서 명확하게 하나를 이거야 라고 얘기를 못 해주는 경우에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은 우리 형용사적 표현, 성질이라든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적 표현인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예쁜, 잘생긴, 내가 좀 잘생겼지? 이라고 얘기하는 거, 못생긴, 못생겼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지? 다시. 못생긴. 그 다음, 또 다른 게 또 하나 더 있죠. 수학적 표현에서 가까운. 그 다음, 큰. 작은. 이와 같은 단어들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뚱뚱한, 많은, 작은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뭐뭐보다 큰, 뭐뭐보다 작은 이런 것들은 또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다 이러면은 되겠죠. 10보다 작은 수준 눈에 다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뭐보다 큰, 뭐뭐보다 작은 이와 같은 단어들은 된다. 그래서 집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집합인 것은 이와 같은 문자들이 하나씩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 교육과정이 중학교 1학년 때 있던 집합인데 교육과정에서 중1에서 빠지고 고1로 올라오면서 실제로 집합에 관련되는 집합인 것은 아닌 것은 하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냈던 부분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학교에서 점수를 주려고 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긴 해. 근데 우리는 안 낸다라고 보고 대신에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집합에서 주어진 조건에 여기 조건 그죠? 조건에 해당되는 어떤 분명한 대상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거라 했는데 이때 대상이라고 하는 얘가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그래서 원소는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야 라고 해서 우리가 집합과 원소를 이제 개념을 처음에 잡고요.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엘레멘트라고 합니다. 엘레멘트.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자 있죠. 이걸 이용해서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일반에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야 A는 일반에
학생이야 아니야 라고 나타내 주는 것을 표현하는데 얘는 일반에 속하는 학생이야, 이것을 수학적 용어로 원소야 엘레멘트야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D라는 학생은 일반의 학생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짝대기를 이용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소와 집합의 관계 표현법, 집합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그 집합의 이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럼 원소는 소문자를 이용하겠죠. A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 A의 원소야?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A의 원소가 아니야, 요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법 알고 계셔야 돼요. 쌤, 근데요 집합을 앞에다 잘못 적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을 때는 이 기호는 집합적으로 포크 모양이 집합 쪽을 향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집합과 원소. 그럼 집합의 표현 방법에서 이제 집합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겁니다. 집합의 표현. 집합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와 또는 중괄호를 이용을 하는데, 알파벳 대문자는 무슨 집합이야 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중괄호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하나씩 적어준 것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얘를 중괄호 안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원소 나열법에서는 첫 번째, 똑같은 것은 한 번만 적는다.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표현한다. 두 번째, 원소가 너무 많을 땐 규칙이 있다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다면 이 규칙에 의해서 중간을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할 때는 중략이라고 하죠. 땡땡땡을 이용해서 중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자연수 하면은 1, 2, 3, 땡땡땡, 99, 100 끝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원소 나열법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집합은 그 대상들, 아까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 분명한 대상,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래. 뭐에 해당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표시를 해주고 네가 찾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기 방법은 x바 x의 조건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왜 앞에 바 앞에 있는 x는요 무조건 x만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문자를 쓰셔도 되고 또는
원소의 형태를 여기에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바 뒤에 있는 얘들은 이 x의 조건을 나타내는 걸로 해당되는 조건을 옆에다가 제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의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x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소나열법에서 아까 보여줬던 10 이하의 자연수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했던 거 있죠. 그럼 걔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여기 있던 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방금 전 보였던 10 이하의 자연수 얘가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야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쌤, 그냥 원소나열법 나타내면 안 돼요? 아, 나타내도 되죠. 근데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기 힘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했다. 그럼 0과 1 사이의 실수는 너무 많은 데다가 어떻게 나열해야 될지 규칙을 보여주기도 힘들죠. 일정한 규칙을 보여주기 힘든데 그것을 억지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찾기도 쉽게 오히려 원소나열법보다는 조건제시법을 나타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기 힘든 것들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걸 이용해서 네가 원소나열법으로 찾아봐라. 그죠? 또는 문제에서 원소나열법을 안 주고 조건제시법으로 주고 난 뒤에 그 문제를 풀게끔 하는 이런 형태도 되겠죠. 자,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에서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보기 좋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도형 안에, 도형은 일반적으로 원이라든지 사각형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원소들을 하나씩 적어서 표현한 겁니다. 아까 보신 집합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거를 원 안에다가 얘 이름을 A라고 적을게요. 그럼 A를 원 위에 여기에다가 적어주고요. 안쪽에다가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때 중구난방으로 아무 때나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보여준다든지 할 때는 좀 이쁘게 적어줘야 찾기도 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집합의 표현 방법은 첫 번째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까지는 집합과 원소의 정의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분류로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서 어떻게 집합을 분류하는지 그걸 보고 또 우리가 이런 집합은 어떻게 표현해 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또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